가장 싼 거 주세요. 그날 나는 거지가 되었다. 1,000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엔 어묵이죠? 많이 드세요, 어르신. 60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는 재벌 회장이 남루한 옷을 걸치고 분식집 문을 열었다. 이유는 단 하나.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평범한 분식집 여자. 학벌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그저 어묵 하나에 1,000원을 받는 그런 여자. 과연 그녀가 내 아들의 재산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본 걸까? 아니면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노린 계산된 사랑일까? 나는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몰랐다. 그 시험이 나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될 줄은.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내 평생의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줄은. 사랑을 시험하려 했던 여자가 결국 시험당한 이야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올해 63이에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이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성공한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하다고, 강하다고, 본받고 싶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진짜 모습은 몰라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3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32이었어요. 아들은 겨우 5살이었죠.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절반은 동정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여자가 이 큰 그룹을 이끌 수 있겠냐고들 했어요. 경영은 남자들의 세계라고, 곧 망할 거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들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남편이 남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전쟁터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서류 검토하고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제 말을 무시했어요.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면 고개를 돌리거나 대충 듣는 척만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서적을 밤새워 읽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쟁사에서는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수시로 공격해왔고 주주들은 여자 회장을 믿지 못한다며 압박했죠. 저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내가 겪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아들한테 엄격했습니다. 공부 못하면 혼냈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야단쳤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와 달랐습니다. 너무 따뜻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가 도시락 없다고 하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고 중학교 때는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죠.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불안했어요. 세상은 착하기만 한 사람한테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기만 해. 강해져야 살아남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았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아들은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담 없이 다가가고
격이 없이 대화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따랐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특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집무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또래 여자 만나서 연애하나 보다 생각했죠. 아들 나이도 이제 30 중반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분식집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분식집이라니.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내 아들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저는 더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집안은 어떤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넌 우리 그룹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배경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말이 되니?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셨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능력을 의심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똑같이 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젠 제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더 신중해야 하고 더 확실해야 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건지 내가 봐야겠어. 아들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변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비서한테 지시했습니다. 낡은 옷을 구해오라고요. 가장 남루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옷으로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만 했죠. 이틀 후 비서가 가져온 건 정말 거지 같은 옷이었습니다. 때가 잔뜩 묻은 점퍼, 찢어진 바지, 달아빠진 운동화. 거울 앞에서 그 옷을 입어봤어요. 낯설었습니다. 평생 명품만 입고 살았는데 이런 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검댕이도 묻혔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죠. 운전기사한테도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혼자 나갈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요. 운전기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분식집 주소를 확인했어요. 아들이 자주 간다던 그 분식집.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하진 않았죠. 분식집 앞에 내려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국물 끓는 냄새,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공간이었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게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테이블도 반질반질했고 식기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그때 그녀를 봤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설거지하던 여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을 때 저는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분명히 제 복장을 보고 당황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하고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환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따뜻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제 옷차림을 한번 쭉 보더니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따뜻할 거예요. 그녀가 말하며 의자를 닦아줬어요. 깨끗한 수건으로 의자를 꼼꼼히 닦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거지 같은 손님한테도 이렇게까지 하나? 앉으려는데 그녀가 또 말했어요. 잠깐만요. 방석 깔아드릴게요. 방석을 가져와서 의자 위에 얹어줬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돼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천천히 앉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 저런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물컵에 물을 따라주면서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세요. 저는 일부러 메뉴판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가장 싼 거 하나만 주세요. 1,000원밖에 없어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묵 하나 드릴게요. 국물도 듬뿍 담아 드릴게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가 어묵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물컵도 새로 채워줬습니다.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어묵을 받아들며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거짓이 섞이지 않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척 연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가와서 새 젓가락을 가져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손이 시리실 것 같아서요. 제가 미처 말도 하기 전에 그녀는 알아서 챙겨준 거였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물컵을 쥐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그때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어요. 저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그 손님들한테도 똑같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메뉴판을 건네며 주문을 받았죠. 똑같은 미소,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손님이든 저처럼 남루한 사람이든 그녀한테는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곧바로 다가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칼국수를 가져왔어요. 오늘도 국물 적게 해드렸어요. 싱겁게 드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손을 잡았고 그녀는 할머니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걸.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최고의 분식집. 이런 글들이 빼곡했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손님마다 문 앞까지 따라가서 인사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이 묻어나는 인사였습니다. 이윽고 가게 안에 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제 쪽을 힐끔 봤어요. 감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설거지를 마친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배고프시면 더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잘 먹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천천히 계세요. 급하게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제 존재를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가게 안쪽 커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아이한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아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 왜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맛있었어요. 그녀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인사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게 진짜일까?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완벽하게 연기한 걸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모든 게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옳은 걸까? 사람을 시험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아이의 모습도요. 왜 그 이야기를 숨겼을까?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분식집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사장 이름, 나이, 학력, 집안 배경, 모든 걸 조사하라고 했죠.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올해 35살. 대학은 2년 다니다 중퇴했고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후로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6년 전 딸을 낳았는데 아이 아버지는 출산 직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손님들한테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다시 가봐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번 본 걸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복장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으로요. 깔끔한 바지에 간단한 재킷을 입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가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본 걸까? 하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저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고 그녀는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가게 안을 둘러보며 저는 관찰했습니다. 손님들과 그녀의 대화, 그녀의 움직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꾸며진 게 없었습니다. 한 손님이 떡볶이가 너무 맵다고 하자 그녀는 곧바로 우유를 가져다 줬어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다음번엔 덜 맵게 해드릴게요. 손님은 고맙다며 웃었고 그녀도 함께 웃었습니다. 제 떡볶이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오뎅, 그리고 튀김까지.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말하며 물컵도 채워줬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떡도 쫄깃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분식집 맛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먹던 그런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그녀가 물었어요. 맛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먹어봤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의 칭찬 한마디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매번 다른 메뉴를 주문하며 그녀를 관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갈 때마다 그녀는 변함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표정이었고, 항상 친절했고, 항상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습니다. 피곤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그녀가 손목을 감싸 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님이 부르자 곧바로 달려가서 주문을 받았죠. 자신의 아픔은 뒤로 미루고요. 또 어느 날은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는 걸 봤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더니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되자 그녀는 황급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아이한테 가는 거겠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은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가게에 갔을 때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밝게 웃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을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그녀가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는 한지원입니다. 한 그룹 회장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과 사귀고 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녀는 천천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온 적 있어요. 거지 복장으로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였어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왔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의심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계산된 사랑은 아닐까? 하지만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당신은 진짜라는 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평범하고 아이까지 있고 회장님께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강함만 추구했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따뜻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 아이 키우면서 가게 운영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손님한테 진심으로 대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일을 진심으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날 저는 그녀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아이에 대해, 제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 그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이 아버지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연.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모든 게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람을 시험하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이 여자라면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요. 며칠 후 아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그 아이 말이야. 너 다 알고 있는 거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혜진이한테 아이가 있다는 것도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아들은 대답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실까봐 무서웠어요. 혜진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판단하실까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그 아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그 아이랑 시간을 보낼 거야. 가족이 되려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혜진과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아이도 만났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게 보였죠. 어느 날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뭔데요?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게 동생이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백혈병이에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 간 곳이? 네, 동생 병실이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제게 남은 가족은 동생뿐이거든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가게 문을 늦게까지 열어두는지, 모든 게 동생을 위한 거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저는 병원에 가서 혜진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20살 된 여대생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를 잘 부탁드려요. 언니는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강하게 설득했어요.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원한다는 혜진의 뜻을 존중했어요. 정원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혜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아들 옆에 서서 행복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요. 피로연 자리에서 저는 연설했습니다. 저는 평생 강함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며느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박수쳤고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 혼외자 키우며 재벌 아들과 결혼. 그런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쓴 거야? 비서가 조사한 결과 경쟁사에서 흘린 정보였어요. 우리 가족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혜진은 충격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가족만 믿으면 돼요. 하지만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고 혜진의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섰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어요. 제 아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잘못인가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인가요? 당신들이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 혼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며칠 후 저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난했던 사람들이 점점 응원으로 바뀌었어요. 혜진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 그런 메시지들이 퍼져나갔어요. 석 달쯤 지나자 모든 게 진정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응원했어요. 혜진은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았고 아이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혜진의 동생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의사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맞는 골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 연락하고 해외 기관에도 문의했어요. 마침내 맞는 골수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증자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혜진의 동생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매일 병원에 가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저도 가끔 함께 갔어요. 그 아이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았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아들 혜진, 아이, 그리고 혜진의 동생까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구나. 지금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습니다. 혜진의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혜진은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직원도 고용하고 가게도 넓혔죠. 그리고 매주 한 번은 무료 급식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요. 아들도 잘 크고 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직원들한테 신뢰받는 리더가 됐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시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니, 만약 그날 혜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따뜻함을 영영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차를 마십니다. 혜진이 끓여준 차예요. 아이는 학교 가기 전에 인사하러 와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다 함께 저녁을 먹어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고 혜진은 가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전엔 특별한 것만 추구했거든요. 더 크게, 더 높이, 더 강하게.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특별한 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재벌가의 평범한 며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대답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임원들은 회의 때마다 은근히 불만을 표출했어요. 회장님, 며느리가 분식집 출신이라면서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죠. 친구들도 걱정했습니다. 지원아, 내가 고생해서 이룬 건데 왜 그래? 좋은 집안 딸 얼마든지 있잖아. 뭐하러 힘들게 사니?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집안이 뭔데? 진심이 좋은 집안이지.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혹시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지 복장을 한 저를 보고도 웃어주던 그 미소가요. 어느 날은 혜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담이 되신다면 물러나겠어요. 아드님과의 관계도 정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힘드신 걸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물러나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힘들 때 함께 버티는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야.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임원회의에서 누군가 혜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곧바로 제지했습니다. 개인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차별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처음엔 반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도 변했어요. 특히 혜진이 직접 나서서 임직원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을 때요. 명절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모두 혜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혜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님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우리 회사에 이런 분이 계신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말들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죠. 아이도 점점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새 환경이 낯설어 했어요. 큰 집도 무서워하고 많은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요. 어느 날 아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손주랑 놀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뭐하고 놀까?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인형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인형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형은 엄마고, 이 인형은 아빠고, 이 인형은 저예요. 그렇게 1시간 넘게 놀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평생 딱딱한 표정으로만 살았는데 아이 덕분에 웃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았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공원에 갑니다. 아이는 뛰어다니고 혜진은 도시락을 펼치고 아들은 사진을 찍어요.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누리려고 평생 일한 거구나. 혜진의 분식집도 자주 갑니다. 이제는 손님으로가 아니라 가족으로요.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요리도 해보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 가게 거들어주는 거죠.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그 이야기가 SNS에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며느리 분식집에서 일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플도 있었습니다. 쇼하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한 거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동생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대학도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꼭 열심히 살아서 회장님께 보답할게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어요. 아이는 신나게 눈사람을 만들고 아들과 혜진은 눈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좋아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말했죠. 그날 밤 혜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만들었어요. 따뜻한 호박죽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시길래요. 저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뵀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친어머니처럼 편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경계했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딸처럼 생각해.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그러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혈연보다 강한 게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아이는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으며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꽃잎이 눈처럼 내려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지? 우리 손주도 이 꽃처럼 예쁘게 자라렴. 아이는 제 목을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후로 누구도 제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사랑해.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제가 대답하자 아이는 더 세게 안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는 바다로 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가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호텔 대신 작은 펜션에서 지냈어요. 혜진의 제안이었죠. 모두 함께 요리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지냈는데 이렇게 소박한 여행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는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아들과 혜진은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문득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야.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옳고 그름은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하는 거죠. 제 마음은 혜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머리로는 반대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제가 이제야 진짜 강함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에요. 혜진의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그 아이가 제 사무실에 인사를 왔어요.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긴장하니?
편하게 일해. 하지만 특혜는 없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랑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오히려 더 엄하게 볼 수도 있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몇 달이 지나자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인정할 정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혜진의 분식집도 변화가 있었어요.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가 근처예요. 혼자 사는 학생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싶다는 게 혜진의 바람이었죠. 새 지점을 열던 날 저도 참석했습니다. 리본 커팅식에서 혜진은 말했어요.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외로운 학생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박수쳤고 저도 함께 박수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첫 손님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후 곧바로 채용했어요. 그리고 첫 달 월급을 미리 줬습니다. 힘들지? 이거 받아서 급한 데 쓰고 천천히 일 배워.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혜진은 지금 그 누군가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혜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가족들이랑 직원들 몇 명만 초대해서요. 좋은 생각이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 혜진의 친구들, 그리고 분식집 단골 손님 몇 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공간에서 행복을 나눴어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산타 복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선물이에요. 아이가 건넨 건 손으로 만든 카드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카드에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보며 울컥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손주.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제가 말하자 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였구나.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조용해졌을 때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너희들이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혜진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때 저는 너무 많은 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가족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과 진심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혜진은 제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녀를 시험했지만 결국 시험당한 건 저였어요. 제 차가운 마음이, 제 편견이, 제 고집이 시험대에 올랐죠.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이요. 지금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손녀가 문 열어주고 혜진이 저녁 차려주고 준혁이가 회사 이야기 들어주죠.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거구나 싶어요. 제가 평생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거죠.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시험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평생 강함만 추구했던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강한 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요. 혜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